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제목이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인터랙션을 좀 할 겁니다.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기를 키울 때 느꼈던 노하우들을 여기서 최대한 발휘해 볼 건데 별거 없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해주시는 걸로 이 25분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는 이제 R 커뮤니티, R 개발 언어의 커뮤니티 쪽에서 활동을 좀 해왔던 박찬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데브옵스, 데이터 플랫폼 약간 이런 쪽의 키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챗봇, 뭐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쪽의 일들을 조금 기웃기웃 해왔었고요.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밑에 하시면 되고요. 요 PPT 자료는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2021년 모드콘 때도 한국지 잡아서 커뮤니티 한국지를 잡아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지금 이 커뮤니티 세션과 비슷한 주제의 발표였어요.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호소하는 발표였고요.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선제적 협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배려를 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그런 활동의 중요한 키워드가 커뮤니티 활동인 것 같다. 라는 발표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그걸 커뮤니티라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냐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핑계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꼭지 중 하나가 컨텐츠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입이 들어오도록 독려하는 활동, 뭐 질문을 하는 활동,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활동,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암묵지를 컨텐츠화하도록 생산을 독려하는 활동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여러 커뮤니티도 보시면 컨텐츠를 생산하는 중요한 키워드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랄까요? 정보랄지 소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터랙션을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홀릭은 이 데이터에 관련된 분야가 모든 분야에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안 쓰는 곳이 없지 않을 거다. 어느 사람이건 데이터에 관련된 거라면 무엇이든 알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 언어 커뮤니티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라는 키워드라면 누구든지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확장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소개할 때 제가 팟빵에 2,500명, 유튜브에 3,800명 구독자라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살펴보니까 조금 성장했습니다. 저희 드디어 유튜브 5,000명 구독자가 돼서 자축하고 있는 중인데 이 속도로 10,000명이 되려면 이제 3년 더 걸립니다. 그럼 이제 만 명이 됐으니까 10만 명이 되려면 30년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박 박사, 김 팀장, 앨리스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박 박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 채널에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랑 뭐 자동화 이쪽 키워드에 강점이 있다 같이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커뮤니티성인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신 권병천님께서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HR 쪽 그 뭐지 추정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컨텐츠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분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주셔갖고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게스트나 여러분들께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제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에 나오셨던 게스트분들 연락처를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저희에게 이런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랄지 같은 것들이 있고 유튜브나 팟빵, 팟캐스트 쪽에 댓글들 활동들이 있는 거를 소위 그 저희는 지금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장 얘기를 벌써 해버렸네요. 컨텐츠 생산하고 답글 쓰고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런
들어주시는 분들과 만나는 활동들을 전부 소통의 일종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어떤 불편한 경험들 아니면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싶어갖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육아를 키워드로 잡았냐면요, 지금 제가 두 딸아들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육아를 하면서 유아라든지 어린이라든지라는 포커스를 가지고선 걔네들에게 특정된 교육이야, 특정된 소통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른들과 하는 소통,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하는 소통, 특별히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소통, 모두가 다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들의, 왜 들으실 때 육아 얘기 들으시면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막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육아 중에 일반적인,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시도해봤던 것들 중에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로 이렇게 세 가지: 재미, 안전, 참여,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재미입니다. 지금 이거의 아이러니한 점은 제가 재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인데 지금의 저의 발표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심찬 질문, 농담이었는데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좋아요. 저 첫째가 딸입니다. 지금 6살 정도 됐어요. 근데 첫째를 키울 때 제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재밌는 걸 하면 똑같은 걸 그냥 다시 하재요.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순간 때문에 그게 재밌는 일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똑같이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거를 계속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일어날 걸 아니까 어른들은 그거 못 따라 해주고 못 하겠고 이런데,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아니면 아이한테도 그걸 다시 재밌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순간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재밌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거를 어떤 재미 때문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성장의 기회이거나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는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정도 돼서 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엄마 보면 웃고, 아빠 보면 웃고, 누나 보면 웃고 하는 이제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싫어하는 게 아직 없는 나이였는데 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대상을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보기만 하면 웃고, 아빠를 보기만 하면 웃고가 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랑 연결되어서 재미로 기억해 주는 것 같은데, 콘텐츠도 그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런 지식 관련 콘텐츠 쪽에 생산하는 사람들,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죽었다 깨나도 고양이 사진 이길 수 없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미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성이어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지식 전달일 때조차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쇼츠를 보고 이런 지식 전달 컨텐츠를 쇼츠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단순 방법이거나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플랫폼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틱톡에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채널들이 있기는 하죠. 저는 몰랐는데 틱톡이 이미 해봤대요. 여기 보시면 시과, 틱톡, 화산이라고 하는 세 개의 쇼츠 플랫폼이 있는데, 모두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만든 같은 쇼츠 플랫폼입니다. 세 개가 다 다른 걸 소구해요. 하나는 허사는 일상 컨텐츠, 틱톡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컨텐츠입니다. 틱톡입니다. 그리고 시관은 전문가 제작 컨텐츠 영상 길이 3분 내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길고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했던 채널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구나. 글로벌로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깨달은 바이트댄스는 과감하게 허산을 합치면서 이 컨텐츠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역시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너무 당연한 키워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초반에 있었던 이제 여러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원래는 네 명이서 시작했고 네 명이서 한 공간에서 녹음실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중에 예를 들면 뭐 지식 전달을 뭘 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막 키워드 잡아갖고 농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컨텐츠 자체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의 채널 성격이랑 맞는 재미였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욕하는 거 다 빼고 얌전하게 써주신 거 하나 갖고 온 거고요. 욕한 건 다 지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재밌기가 안전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이유는 그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럼 저한테 지금 남아 있는 감상이기도 하고요. 아, 무조건 재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는 안전인데, 안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안정감 이런 걸 뜻해요. 첫째 아이한테 제가 한번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이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애들을 혼내는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안정감이라는 게 워낙 유명해져 갖고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이를 혼내는 걸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소위 육아의 신이라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자기의 엄마 얘기를 예시로 항상 들 때 뭘 예시를 드시냐면 자기가 커가는 동안 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편식하는 그 음식을 그대로 계속 줬다는 얘기를 하세요.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던데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먹으라고 밀어 넣어야 되고 시간 안 되면 빨리 준비하라고 다그쳐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얘가 지금 말로 안 되는 단계구나 라고 하면 스스로 합리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말이 듣는다는 걸 아니까 다그치게 돼요. 근데 처음 다그칠 때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애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다그침 때.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그 초기에는 다시 말을 안 거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그냥 연결돼 있는 느낌으로 지나간 것 같다라는 저는 판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정감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앞에 말씀드렸던 유명함이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인재 밀도가 높은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조직 내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 왜 그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니? 너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그런 이상한 말 하고 앉아 있니? 같은 말을 안 들을 거다는 확신, 그런 안전감,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너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니?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안정감 같은 것이 오히려 자기의 일과 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만들고 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고 등등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이제 요걸 본 수많은 경영자분들께서 욕을 했죠. 그것도 고성과자인 사람들한테 할 때나 되는 말이지 되는 거냐라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저는 심정 안정감 자체는 그 성과의 여지나 여부, 고하에 상관없이 어쨌든 중요한 일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소통을 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포가 좋은 감정이나 키워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콘텐츠에서는 당연하게도 그런 안전감을 해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욕하는 게 제일 쉽고 욕하는 거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콘텐츠의 반응을 긍정적인 콘텐츠에 비해 5배 더 많이 한대요. 그게 그 살아남아야 되는 심리적 본능이랑 연결돼 있는 그런 활동 기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소식은 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5배나 반응이 좋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는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3년과 5년에 걸쳐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유재석처럼 중간에 이런 안정감을 해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걸로 약간 반짝이는 성장을 한다는 게 과연 궁극적으로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해칠 수도 있겠다 싶은 컨텐츠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재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봇,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 경력이 챗봇인데, 그 챗봇은 워낙 윤리 문제가 터지기 좋았던, 그리고 앞에 이미 너무 많이 그걸 겪었던 컨텐츠예요. 그래서 아예 방송 중에 제가 준비를 해갔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윤리 문제 같은 게 있거나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사건도 있어 왔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어떤 문제의 본질은 뭔 것 같냐 라고 방송에서 다른 패널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녹음이 끝나고 방송을 송출하기 직전에 이루다가 윤리 문제랑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앞에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vs 이거 뭐지, 그 내용 좀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챗봇 자체는 다루더라도.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덜어내는 의사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것 때문에 떼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챗봇이 무엇인가라는 걸 전달하는 게 좀 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윤리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시 다루자라는 의사결정하고 녹음을 다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첫째 얘기에 대한 얘기처럼 댓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냥 이걸 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댓글을 받을 때 아까 말 소위 악플 같은 악플이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말 감성이 어색한데 반말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미러링 한다고 또 반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악플이 있다고 거기다 대고 제가 욕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면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안정감의 해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그런 문제 없이 안정감 있게 댓글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직 데이터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댓글 반응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편이긴 해요. 늦게 온다, 빨리 오진 않는다. 늦게 온다의 대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일본인 흉내를 내고 있는 다나카라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4년 동안 그 컨텐츠를 만드셨대요. 저희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참여입니다. 참여 좋죠. 되게 쉬워요. 지금도 제가 고개 끄덕이는 걸 만드는 거 몇 번만으로 엄청난 참여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참여를 조금 더 유도를 해볼 기회가 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여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저의 컨텐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여러분의 역할이나 입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참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랑의 저의 경험은 첫째의 놀이, 첫째의 눈높이, 첫째의 세상, 첫째가 관심을 가져 하는 것에 들어가는 참여라는 경험이었어요. 그게 이런 식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칼럼니스트께서 아이야 놀아주지 마세요, 놀이에 참여하세요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만 두 줄 정도 발췌를 했는데, 읽어보면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놀이를 시작하거나 놀이에 집중하면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도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면 아빠는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한다. 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한다. 너무 뜨끔합니다. 지금 저희 집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 해. 종이 접기. 좋아. 그러고서는 저는 컴퓨터로 들어가고 엄마는 설거지하러 가고. 아주 정확합니다. 어떻게 CCTV를 달아놨나 싶어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들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신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라면 핸드폰, 노트북, 집안일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아이에게 집중하자. 그 집중이라는 게 결국엔 관심의 증거가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내 거 보고 있나, 내가 말할 때마다 웃어주긴 하나, 고개 끄덕이는 게 조금이라도 있나 라는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컨텐츠에 엄청난 몰입도를 만들려면 정말 재밌어야 되는데, 혹은 이 컨텐츠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 직결될 정도로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관심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컨텐츠를 만드는 쪽 사람들은 뭐 순수한 재미라기보다는 지적인 요구사항 충족에 의한 재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 업무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전달 때문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저희의 바운더리 내에서 참여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활동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았어요. 뭐 유튜브 할 때는 뻔하죠.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댓글 참여 같은 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는 1주년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부터 비정기적으로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근데 특이한 건 라이브 때는 그 슈퍼챗이라고 댓글 후원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방송에는 후원이 거의 없어요. 아, 이게 확실히 라이브일 때 느끼는 감각이 들으시는 분들도 다르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많이 하고 싶은데 라이브는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 맞춰야지, 미리 공지해야지, 댓글에 대응하는 그 뭐지? 내공이 있는 상태인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컨텐츠가 되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은 되게 그냥 잡담할 수 있는 컨텐츠 위주의 것들을 라이브로 먼저 했었어요. 근데 그건 썩 좋았던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주제가 있는 컨텐츠를 게스트를 섭외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중에도 컨텐츠를 라이브를 할 때 자기 내공이 좀 있는 컨텐츠를 하는 때 라이브가 저희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댓글에서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 좀 찍어주세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그걸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올려주시는 것들을 모두 다 컨텐츠로 만들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막 가짜로 하거나 막 어설픈 초보스럽게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방송 1시간짜리 녹음하는데 녹음 시간 포함 1시간 반 정도 써요. 그러니까 컨텐츠 준비 시간이란 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최대한 꼭지만 잡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답을 얘기를 하고 저의 경험을 더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업이 되는 경험도 하고 싶어요. 전업이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름 신선한 시도였는데 클럽하우스에서 라이브 녹음을 하는 거였어요. 왜 유튜브는 들으시는 분들이 음성으로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음성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니까 한창 유행할 때 한번 시도를 해보았었습니다. 정말 놀랐던 건 그 녹음,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녹음 시간 동안 앞에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걸 텐데 앞에 말했던 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이제 이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냥 음성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뭔가 다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툴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그냥 음성만으로 하는 건 좀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요약을 해보자면 재미, 안전, 참여, 이렇게 3가지 키워드가 지금 저희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육아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내가 시도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된 부분의 녹음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까지만 공유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온라인으로 녹음하면 녹음할 때 시차가 발생해서 말하다가 중간에 끊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안 되고, 저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 같구나, 나 말 멈춰야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겹치고 오디오가 오랜 시간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겹치는 시간들을 다 편집해야 돼요. 그냥 라이브로 다 같이 말을 하면 조금 겹치는 거는 듣기 거슬리지 않아서 그냥 둬도 되는데, 이거는 말을 정말 안 들릴 정도로 길게 서로 같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그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마이크로 녹음하니까 서로의 마이크로 소리가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 그 자체는 쉬워요. 편집에 양이 많아서 그렇지. TMI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의 목소리가 모든 마이크에 항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편집을 포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나눠서 하니까 되려 편집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열심히 줄이고 없애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게스트 섭외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시간 안 맞는 분들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다행히.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랑도 꽤 오랫동안 패널로 요청을 드렸었고, 아까 소개드렸던 권병청님도 스위스에서 같이 녹음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아, 네,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같은 업무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IT 개발자분들께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육아랑 접목해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직장인이 과연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떠한 동기가 있으신지 그게 대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원래 방송 컨텐츠로 넣으려고 했다가 뺀 거여갖고 대답을 좀 드리면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 건데 같이 하면 좀 낫더라고요. 저도 지금 세 명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혼자 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혼자 했던 채널도 있어요. 걔는 벌써 방치한 지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같이 하는 게 짱이다. 공동 육아가 짱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한 분이 억지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다까지만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다른 분이 그럼 같이 할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서는 사실 지금은 못 그만두는 거에 가깝고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계속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정도의 맥락으로 지금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생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 데이터 올리게 박찬엽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